새벽 안개가 설악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면 우리 마을의 지붕들이 먼저 젖는다. 흙담 위로 구불구불한 담쟁이가 젖은 숨을 쉬고 닭장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울리는 것은 절에서 치는 모거 소리다. 탁, 탁, 탁. 규칙적으로 마당을 스치는 그 소리는 내 속의 사나운 물결을 잠시 가라앉히곤 한다. 나는 40하나, 이름은 한설아. 이 동네에 내려온 지는 벌써 4해가 넘었다. 남편 윤준호는 장거리 화물차를 몰아 전국을 떠돌고 시어머니 권말수는 새벽마다 활에 숯을 켜며 아궁이를 본다. 딸 다연은 12, 아들 민겸은 8. 아이들은 산 아래 학교로 내려가고 나는 절 부엌에서 시주 음식 손질을 돕거나 마을 회관에서 김장 날짜를 조정하는 일을 맡곤 한다. 이른 아침 아이들 도시락에 고등어구이를 넣어주고 나서 나는 장독대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장독 하나에 손을 올려놓으면 마치 오래된 가죽처럼 따뜻한 기운이 전해진다. 시어머니는 늘 말한다. 설아야, 도금 말을 해. 잘 들어. 나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흉내를 낸다. 사실은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버릇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산의 회사, 유리벽 회의실, 흰 형광등 아래에서 들었던 말들, 인력 조정, 비용 효율, 리스크 관리. 잊으려 할수록 머리맡에 놓아둔 작은 돌멩이처럼 자꾸 손끝에 걸린다. 그날로 모거 소리에 맞춰 절 마당으로 올라갔다. 범종각 아래 공기는 언제나 쌀쌀했고 법운 스님은 예불 전에 호흡을 맞추자며 합장을 이끌었다. 스님은 말이 적다. 눈썹이 길고 목소리가 낮다. 그는 새벽마다 같은 음절들을 되풀이했다. 중간에 늘 한 문장이 추가됐다. 업은 늘 정면이 아니라 비스듬히 온다. 나는 그 말이 내게 하는 말 같아 기도를 하는 척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는 무말랭이와 산나물을 씻었다. 장두영 아저씨가 사냥젖을 들고 와서 올해는 냉이가 늦네 하고 혀를 찼다. 오양자 이모는 언제나처럼 내 손놀림을 힐끔거렸다. 서울 며느리는 칼질이 얌전히도 하네. 그래도 산에 사는 법은 배워야지. 그녀가 나에게 질투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남편이 멀리 떠나 있어도 시어머니 곁에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고 아이들은 절에서 예불을 따라 손을 모은다.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집안이니 흠 하나 집어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흠은 내 안쪽에 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꽁꽁 봉한 한 줄의 이름. 박성윤. 2011년 부산. 나는 그의 노트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들고 팀장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합시다. 그 일주일 후 그는 공장에서 떨어졌다. 사고라고 했다. 나는 회사의 공식 발표문을 문장 하나하나 조정했고 회장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그가 남긴 메일을 나는 읽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 유리벽에 금이 갔다. 점심 무렵 마을 회관에는 어르신들이 모였다. 정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풍년굿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정월대 보름에 달집 태우기를 좀 더 크게 해야지. 산이 요즘 성질을 내는 것 같다. 나는 물었다. 어르신, 산이 성질을 내면 어떤 징조가 보여요? 어르신은 내 눈을 피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벌레가 많아져. 원래 이 계절에 나올 게 아닌 것들이 기어 나오고 장독대가 한밤중에 툭 하고 울지. 모두가 웃었지만 그때 나는 문득 새벽 장독에 손을 올렸을 때의 미세한 떨림을 떠올렸다. 툭 하고 아주 작게 공기가 꺼지는 소리.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포항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다음 주에나 올라갈 것 같다고. 아이들이 잘 있는지 물었다. 나는 평범한 대답을 했다. 다연이는 받아쓰기 98점이래. 민겸이는 오늘도 분교 운동장에서 공만 찼어. 전화를 끊고 나니 시어머니가 방 한쪽에서 이불을 펴며 말했다. 밤에 절에 가지 말거라. 오늘따라 기운이 뒤틀렸다. 그 말투는 혀끝에 소금기를 머금은 것처럼 짭짤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결국 약속대로 절에 올랐다. 내일 새벽 시주떡을 미리 쪄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절 마당은 밤이면 다른 얼굴이 된다. 대웅전 앞 마당의 돌이 낮에는 평평한 무대 같지만 밤에는 오래된 비늘처럼 울퉁불퉁하다. 초승달은 부서진 조각 같았고 비탈길 아래 계곡물은 바늘처럼 반짝였다. 부엌으로 들어가 숯불을 지피는데 문틈으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갔다. 고양이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그 스치는 소리가 너무 정연하고 길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벌레가 많아져. 어르신의 말,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다. 빨간 띠를 두른 것처럼 등판이 물든 작은 지네들이 부엌 바닥을 가로지르더니 뒤이어 비늘처럼 겹겹이 올라왔다. 바닥이 살아 움직였다. 나는 빗자루를 들어 올렸다가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탁탁 내리쳐도 끝이 없었다. 모서리에 몰아두니 그 무리의 중심에서 한 줄기 다른 빛이 번졌다. 나는 그게 불빛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빛이 아니라 살갗이었다. 매끈하고 번들거리는 피처럼 붉은 살갗. 나뭇결처럼 촘촘한 판들이 이어져 길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 컸다. 문지방 끝에서 내 발목까지 닿을 만큼 길었다. 몸통이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바람이 일어 내 발등의 솜털이 서늘해졌다. 다리들은 수없이 많았고 동시에 움직였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다리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대신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단어들이 날아왔다. 절차, 보고, 리스크. 나는 그 자리에 붙박힌 채로 그것이 고개를 드는 것을 보았다. 지네에게 고개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가?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게 갈라져 나왔다. 빗자루를 휘둘렀다. 그것은 화살처럼 몸을 굽혔다가 내 발목 사이로 새우르륵 몸을 숨겼다. 나는 소리를 막으려 이를 악물고 부엌 뒤쪽 문으로 뛰쳐나왔다. 대웅전 처마 밑으로 달려나가며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바닥을 스치는 무언가의 감각이 발 뒤꿈치를 따라붙었다. 종각 옆 돌계단 위에서 나는 미끄러져 한 계단을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발목에 불의 달군 바늘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개처럼 스쳤다. 숨이 멎었다. 피가 올라와 맥박을 먹어치우는 소리가 귀 뒤에서 터졌다. 나는 손으로 발목을 움켜쥐었다. 피부 위에 가늘고 붉은 자국이 작게 두 줄. 피가 나지는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두 줄 사이에 아주 작고 흰 점이 찍혀 있었다. 마치 연꽃 씨앗처럼. 터무니없는 생각 그만해 라고 머릿속 누군가가 말했지만 내 뇌 속의 유리벽은 아득히 울렸다. 설아야.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절에서 일하는 상좌가 들고 있던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핥았다. 나는 엉덩이를 끌며 뒤로 물러났고 그 빛 속에서 지네의 그림자를 찾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당은 다시 평평했고 바람은 산 아래로 내려갔다. 상좌는 내 발목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벌레에 물리셨어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는 나를 부축했다. 부엌 안에는 아까의 흔적이 싹 사라진 듯 바닥이 말끔했다. 소금 단지를 가져와 상좌가 내 발목에 솔솔 뿌렸다. 소금이 닿자 통증이 잠깐 물러났다가 더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다. 마치 누군가 내 정강이 안쪽에서 울타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둔탁한 통증. 법운 스님이 곧 들어왔다. 눈길이 잠깐 내 발목에 머물렀다가 내 얼굴로 올라왔다. 숨을 길게 쉬시오. 스님은 말했지만 내 숨은 이미 길어졌다 짧아지고 있었다. 스님은 짧은 다란이를 외우고 탁자 위에 있던 작은 종을 가만히 울렸다. 업은 비스듬히 온다. 새벽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스님은 상좌에게 말렸다 끓인 쑥물을 가져오라 했고 내게 눈을 감으라고 했다. 눈꺼풀을 닿는 순간 뒤늦게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발목의 통증은 발끝을 넘어 무릎을 향해 올라왔다. 뼛속으로 스며드는 불빛처럼.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와 내 옆을 잡았다. 내가 말했지, 오늘은 가지 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꾸짖음이었지만 손길은 따뜻했다. 아이들이 문 밖에서 조심스레 엿보고 있었다. 다연이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떨렸다. 엄마, 아파? 민겸이는 내 무릎 옆으로 와서 손을 얹었다. 작은 손바닥의 온기가 내 피부 위를 가볍게 쓸고 지나갔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잠깐 벌레한테 물려서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골짜기에서 삐져나와 길을 핥았다. 시어머니는 내 팔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다. 문경잔의 무당을 불러야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것까지야? 말끝이 흐렸다. 발목의 통증은 이제 다리 전체에 소금물처럼 퍼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묻기도 전에 나는 이불 위로 쓰러졌다. 천장이 낮아 보였다. 호흡이 빨라졌는데 그 와중에 아주 또렷한 장면이 떠올랐다. 회의실, 유리벽, 하얀 칠판, 표정 없는 동료들. 박선균이 문을 나서며 남긴 짧은 말. 팀장님, 이건 나중에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발목의 두 줄 상처 사이 흰 점 위에 도장처럼 찍혔다. 밤새 열이 올랐다. 시어머니는 생강차와 꿀을 탔다. 아이들은 내 옆에서 조심스레 앉아 책을 넘겼다. 다연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무당 아줌마네 집 지나갈 때 들은 이야기 있어. 민겸이가 눈을 크게 뜨고 누나를 보았다. 무슨 이야기? 다연이 속삭였다. 산에 오래 사는 벌레는 사람이 되려다 실패한 귀신이라서 사람을 깨우는 거래.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탁 잘랐지만 그 말은 내 귀에 가볍지 않게 박혔다. 사람을 깨운다. 무엇으로? 무엇에서? 새벽녘, 창틀이 푸르게 빛나는 시간, 나는 한 번 더 깼다. 창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겨울 끝자락, 말라붙은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지만 어떤 방향을 갖고 있었다. 창문 밑으로 시선을 내리자 기와 아래 그림자 하나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때 아주 낮고 오랜만인 목소리가 집 안 공기를 흔들었다. 설아 씨,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귓속이 아니라 내 가슴팍 어딘가에서 울렸다. 설아 씨,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목을 적셨다. 누구
새요? 내 입술이 내는 소리는 아이들 깨울까봐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았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발목 상처에서 미세한 뜨거움이 어른거렸다. 흰 점이 마치 씨앗이 물을 빨아들이듯 커지는 느낌. 그와 동시에 내 기억 속 한 장면이 스스로 문을 열었다. 박성균의 노트. 붉은 잉크로 표시된 생산 라인 도면. 여기 이 밸브가 문제입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찢어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유는 단 하나. 절차에 맞지 않는다. 절차는 안전했고, 안전은 회사의 체계였고, 체계는 나였다. 누군가 방문을 열었다. 시어머니였다. 열이 더 올랐구나. 그녀는 내 임에 손을 얹고 낮게 혀를 찼다. 문경자를 부르자. 나는 말리려고 했지만 혀가 목젖 뒤에서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들었다. 설아 씨 오래 숨어 있네요. 단정한, 그러나 낯선 호흡의 리듬. 나는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켰다. 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는 결국 그에게서 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내게 하는 호출이었을까? 밤 공기가 방바닥에 엎드려 내 숨을 훔쳐가는 동안 발목에 두 줄 상처가 미세하게 뛰었다. 그 리듬은 모거 소리와 비슷했지만 더 깊은 골에서 울렸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문경자 무당이 집에 들어섰다. 그녀는 색이 바랜 쪽진 머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굵은 목걸이를 걸었다. 나를 한번 훑어본 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늘한 숨을 내뱉었다. 산이 화났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들고 온 소금과 숯, 마른 쑥이상 위에 놓였다. 무당은 소금 한 줌을 내 발목에 얹었다. 소금 알갱이들이 내 피부 위에서 미세하게 탁탁 소리를 냈다. 진해에 물린 거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묻자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진해는 껍데기지. 저건 길잡이야. 그녀가 창틀 아래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이 집 장독이 밤마다 툭 울었지? 시어머니가 놀라 눈을 껌뻑였다. 어떻게? 무당은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들어주고 내줄 건 내줘야 돼요. 그녀는 상 위에 수채불을 붙였다. 쑥향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향은 내 머릿속 유리벽에 얇은 서리를 내렸다. 나는 잠깐 고요를 얻었지만 바로 그 고요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눈을 감자 회의실의 의자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벌레의 눈들이 박혔다. 수백, 수천 개의 작은 검은 구슬이 한꺼번에 나를 보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다. 입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귀 뒤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절의 종이 아닌 공장 바닥에서 울리는 경보음, 비상 정지, 누군가 뛰어오다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조용함. 유리병 너머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 벽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설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물 위로 스며들었다. 눈 좀 떠봐라.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아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흰빛이 창틀을 타고 방으로 흘렀다. 무당은 내 발목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절로 올라가요. 거기서 듣고 내줘야 해. 나는 고개를 떨궜다. 두려움이 발목에서 시작해 심장까지 올라왔다. 그래도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업은 정면이 아니라 비스듬히 온다. 오늘 밤 그 비스듬한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햇살이 장독대에 내려앉을 때 소금처럼 반짝이는 입자가 독의 어깨를 타고 미끄러졌다. 밤새 몸을 달궜던 열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발목의 두 줄은 여전히 얕게 뛰었다. 흰 점은 어젯밤보다 분명해져 마치 누군가 아주 작은 꽃씨를 박아두고 간 듯했다. 시어머니는 소태쑥을 더 넣어 끓이며 말했다. 오늘 낮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해질녘 문경자내로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문 밖으로 번지는 빛의 가장자리를 보는 순간 그 빛이 모래알처럼 으스러져 귀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다. 설아 씨, 절차를 믿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걸레를 쥐었다. 손이 물을 빨아들일 때만 생각이 잠깐 닫혔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다연이는 내 발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말했다. 엄마, 하얀 점이 예쁘다. 나는 웃어 보였다. 예쁘긴 뭐가 예뻐. 민겸이는 내 다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절에서 종 울릴 때 아픔이 좀 나아져? 이상한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민겸이는 배시시 웃었다. 목어 소리가 시작되면 엄마 눈이 덜 아파 보여서 아이들이 문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매듭이 단단한 금줄 한 가닥을 건넸다. 교문 앞에서 너희 가방에 묻고 다녀라. 집안 기운이 흔들릴 때는 아이들 먼저 꼭 붙잡아야 해. 다연은 묵묵히 줄을 받아 가방에 묶었고 민겸이는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뛰어나갔다. 그 작은 등 뒤로 골짜기 바람이 스며들어 잠깐 내 속이 비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오전 내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장독대 앞에 서 있으면 참기름 냄새와 된장의 숨이 섞여 가슴이 차분해져야 하는데 오늘은 반대로 심장이 된장독 안으로 굴러 떨어진 듯 무거웠다. 돌담 너머에서 오향자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젯밤에 소동이 났다며 무당까지 들락거리고 그녀의 말은 평서형이었지만 끝에 바늘이 달렸다.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며 그녀가 웃었다. 서울선 그런 거 안 믿는다더니 산에 내려오면 다 믿게 된다니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놀라서 불렀던 거예요. 오향자는 눈꼬리를 올리며 내 발목을 힐끔 내려다보았다. 살살 다녀. 절에선 밤 기운 거스르는 사람을 싫어한다네. 그녀가 떠나자 돌담에 햇빛이 한 줄기 남았다가 사라졌다. 나는 다시 독을 쓸어내렸다. 싫어한다네 같은 말은 회사에서 이메일로 돌던 익명 제보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말투는 다르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의 심장을 건드린다. 점심 전에 법운 스님이 들렀다. 뜨거운 보리차를 내려놓으며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 본 것을 말해보시오. 나는 한참 망설였다가 결국 붉은 살갗,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발목의 자국까지 말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골랐다. 지네는 오래된 땅의 편지 같은 겁니다. 허름한 봉투로 오지요.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보낸 이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보낸 이라는 단어에 걸려 넘어졌다. 누가? 스님은 내 표정을 읽은 듯 덧붙였다. 사는 사람을 벌주려 들지 않습니다. 다만 비껴 살아온 것을 정면으로 돌려놓을 때가 있지요. 스님이 돌아간 뒤 나는 부엌 바닥을 걸레질하며 중걸거렸다. 정면, 정면. 내가 가장 피하던 방향. 오후가 되자 오향자 이모가 다시 들이닥쳤다. 이번엔 옆집 장두영 아저씨와 함께였다. 설아 씨, 회관에 잠깐만 들르라네. 대보름 준비 얘기 좀 해야지. 나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회관 앞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콩을 고르고 있었다. 정만 어르신이 나를 보더니 손짓했다. 그 장독대 밤에 울지? 모두의 눈이 내 발목에 내려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가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만 어르신은 코끝을 만지작거리더니 낮게 말했다. 무당 말대로라면 오늘 해 지기 전에 간단히 앵마기를 하고 보름날 산신제 때 크게 올리는 게 순서겠지. 다만 말이야, 어르신은 오향자를 흘겨보았다. 남 얘기 함부로 떠벌리면 산이 더 시끄러워진다. 오향자는 내가 뭘 하며 웃고는 콩을 더 세게 골랐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컵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처럼 얇게 기분을 긁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벌써 돌아와 있었다. 다현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앉아 내 얼굴을 살폈다. 엄마, 오늘 문경이모네 가는 날이지? 나는 놀랐다. 어디서 들었어? 다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학교에서 애들이 다 알아. 오양자 이모가 아침에 분교에 들러서 말끝이 풀썩 꺼졌다. 민겸이가 내 치마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오늘은 내가 같이 갈래. 무섭지 않게 손 잡아줄게. 그 말이 너무 단단해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이들의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문득 내 머릿속에 오래된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차올랐다. 부산 사무실의 봄은 유리였다. 회의실 유리벽을 통해 바다처럼 흐릿한 도시가 보였고 테이블 위엔 계산서와 도면, 감사 리포트가 층층이 쌓였다. 나는 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끔한 문장을 꺼내들었다.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제보는 제보대로, 생산은 생산대로. 박성규는 그날 회의 끝에 내 앞에서 잠깐 멈춰 섰다. 팀장님, 저는 체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빼먹는 체계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젖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말 사이에서 어떤 칼날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칼날이 나를 겨냥했다기보다 내가 붙잡고 있던 유리벽을 겨냥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 문장은 나를 보호해줄 방패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목을 조이는 실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문경자네 집은 마을 위쪽 밤나무 아래에 있었다. 뜰에는 고운 모래가 깔려 있었고 대문 기둥에는 오래된 금줄이 발에 있었다. 무당은 아이들의 이마를 한 번씩 짚더니 내게 장독에서 퍼온 된장 한 숟가락과 소금, 막걸리 2병, 깨끗한 흰 배천, 그리고 바늘 하나를 내놓으라고 했다. 바늘은 입을 꿰매려는 게 아니라 말을 터주는 도구요. 무당이 웃었다. 오늘은 앵마기를 하고 말은 밤에 산신 앞에서 해야 해. 그녀는 작은 북을 꺼내 두드리며 땅을 달랬다. 둥, 둥, 둥. 북소리가 내 발목의 박동과 어긋나더니 어느 순간 겹쳤다. 무당은 내 상처 위에 흰 배천을 덮고 그 위에 소금 한 줄을 그었다. 예의 집안 여자는 비껴난 말을 너무 오래 삼켰네. 오늘은 반쯤만 뱉고 나머지는 산에서 마저네. 나도 모르게 물었다. 무슨 말을요? 무당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살려두었노라. 무당집 마루에 앉아 있자니 아이들이 나란히 내 옆에 붙어 앉았다. 다현이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집에는 아빠가 2명 있는 기분이야. 나는 놀라 그녀를 보았다. 다현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다. 진짜 아빠, 그리고 절의 스님 아빠, 또 어르신은 할아버지 같은 아빠,
민겸이도 끼어들었다. 나는 스님이 진짜 아빠처럼 느껴질 때 있어. 말이 적고 웃을 때 눈이 길게 접히거든. 근데 우리 진짜 아빠는 트럭 냄새가 나서 좋아. 아이들의 말은 놀라울 만큼 명료했다. 나는 침이 꼴깍 넘어갔다. 너희가 헷갈리지 않아? 다연이 고개를 저었다. 안 헷갈려.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이 그때그때 아빠면 돼. 민겸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엄마 같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입술은 무당이 내준 바늘을 닮아 굳었고 절에서 울린 북소리 같은 침묵이 내 목구멍에 걸렸다. 무당은 마루 기둥에 긴 실타래를 걸어 금줄을 새로 쳤다. 저녁이 넘어갈 때 이 금줄 아래로 한 번씩 몸을 숙이고 지나가. 허리를 낮추면 등 뒤로 매달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나는 천천히 금줄 아래를 통과했다. 잠시 어지러움이 올라왔다. 그때 한 장면이 번쩍했다. 박성균의 책상 위에 놓였던 작은 라디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라디오를 켜놓고 볼펜을 굴리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집에 가는 길에 국밥집에 들러 같은 평범한 메모, 그리고 딸 생일, 파란 리본 사기. 나는 그런 메모를 읽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내 머릿속에는 다음 분기 인건비와 감사 대비 같은 글자만 빼곡했다. 지금 그 라디오는 어디에 있을까? 그 애는 파란 리본을 받았을까? 무당의 북소리가 땅으로 내려앉았다. 설아 씨, 오늘 밤엔 말만 하세요. 용서는 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짜기 바람이 빨라졌다. 해는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 산 그림자가 마을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오향자 이모가 우물가에서 누군가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마다 절로 올라간대. 스님이랑 무슨 사연이 있대나. 나는 모른 척 지나치려 했다. 그녀가 툭 던졌다. 서울선 요런 게 유행인가 보지? 걸음을 멈추었다.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이모, 남 얘기 좀 덜 하세요. 산이 싫어해요. 내 말투가 평소와 달라서인지 오양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 템포 늦게 웃음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오, 말도 곱게 하네. 그 웃음 뒤로 내 심장은 조금 덜 떨렸다.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있는 스스로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흙길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황혼 무렵 남편 준획에서 문자가 왔다. 오늘 밤도 운전, 내일 새벽에 연락. 나는 답을 쓰다가 지웠다. 나 오늘 밤 절에 올라가라는 문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느낄지 계산하는 버릇이 아직 내 손가락 관절 안에 살아있었다. 대신 짧게 보냈다. 아이들 잘 자. 운전 조심해.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나는 휴대전화 사진함을 열었다. 부산 시절 사진들이 몇 장 남아 있었다. 회의실, 팀 회식, 야경. 그 안에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와인잔을 든 손, 번들거리는 립스틱, 구두굽의 반짝임. 그 모든 것이 지네의 다리처럼 동시에 움직여 어느새 내 발목까지 다가온 것 같았다. 나는 폰을 닫고 발목에 배천을 다시 감았다. 해가 떨어지고 절의 종각에 첫 등불이 켜졌다. 시어머니는 작은 보자기에 막걸리와 소금, 흰 배천을 싸서 내게 건넸다. 말을 덜해도 좋다. 하지만 거짓은 안 된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단했다. 아이들은 마당까지 함께 나와 내 손을 잡았다. 다연이의 손은 따뜻했고 민겸이의 손은 작았다. 엄마, 무서우면 손을 더 세게 잡아.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딧불처럼 빛났다. 나는 아이들을 꼭 안고 시어머니에게 맡겼다.
골짜기에서 밤새 숨던 바람이 슬쩍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산이 길을 안내하는 듯 했다. 절로 가는 오솔길은 낮에 보던 길과 달랐다. 돌계단마다 어둠이 얕은 그늘을 만들고 산비둘기 울음이 귓바퀴 안쪽을 간지렸다. 나는 숨을 조심스레 고르며 한 계단씩 올랐다. 범종각 아래에 이르러 잠깐 섰을 때 법운 스님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옆에는 정만 어르신도 있었다. 어르신은 내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들었다. 막걸리는 산신께 2잔, 사람에게 1잔. 그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말했다. 산신각으로 가기 전에 먼저 대웅전 앞에서 마음의 빚을 말하시오. 누구에게 어떤 말로 빚을 지었는지. 나는 대웅전 앞 평상에 앉았다. 계곡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마음의 빚. 입을 여는 순간 첫 소리는 마른 기침처럼 튀어나왔다. 부산에서 제가 한 사람의 말을 절차로 덮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밤의 나무 껍질을 조금 긁었다. 박성균이라는 사람의 노트, 메일, 눈빛을 저는 다 규정으로 분류했어요. 저는 정확히 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스님이 아주 낮은 소리로 다란이를 읊조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가족에게도 저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했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그가 남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바늘처럼 굳었던 혀가 조금 풀렸다. 배천 아래 발목의 2줄이 미세하게 덜 띄었다. 정만 어르신이 막걸리 병을 열어 작은 사발에 따랐다. 1잔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사람 술은 사람에게 돌려야 해. 나는 사발을 받았다. 막걸리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한 모금 입에 머금자 혀 밑에서 오래된 쓴맛이 일어났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설아 씨,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사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산신각으로 이어진 오솔길이 어둠 속에서 얇게 반짝이고 있었다. 법운 스님이 등을 돌려 산신각 쪽으로 먼저 걸음을 옮겼다. 나는 뒤따르며 장독대의 그 작은 툭 소리를 떠올렸다. 내 안의 뚜껑도 오늘 밤은 열려야 한다. 열어, 내주고, 듣자. 산신각 앞에 서자.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숲의 냄새가 더 짙어지고 나무 위 어둠이 조금 낮아졌다. 스님이 촛불을 켜고 쌀 한 줌을 향로 앞에 뿌렸다. 정만 어르신이 소금을 한 줄 그었다. 나는 보자기에서 흰 배천을 꺼내 내 발목 위에 다시 얹었다. 그 순간 배천 아래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일었다. 마치 아주 작은 벌레가 피부 아래에서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나는 놀라 배천 끝을 잡았다. 스님이 내 손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금은 걷어보지 마시오, 말부터.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단정했다. 나는 산신각 앞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입술이 떨렸다. 산이여. 소리가 예상보다 선명하게 나왔다. 나는 비껴났습니다. 절차 뒤에 숨고, 유리 뒤에 숨고, 아이들 뒤에 숨고, 남편의 부재 뒤에 숨었습니다. 오늘은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덮은 노트의 글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운 메일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면한 눈빛들을 말끝이 바람에 묻혔다. 그때 내 발목의 흰 점이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말 어딘가에서 오래된 라디오의 미약한 스태틱이 흘렀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법운 스님이 마지막 촛불을 옆으로 치우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은 것은 밤의 가운데 당신 혼자 들을 시간입니다. 정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래서 기다릴 테니 너는 위에서 말해라. 산이 더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골랐다. 산신각 뒤로 이어진 좁은 오솔길이 있었다. 거기엔 아무 등불도 닿지 않았다. 발밑에서 낙엽이 미세하게 울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배천 아래에서 두 줄의 상처가 드디어 다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제 비스듬히 온 것을 정면으로 말할 차례였다. 산신각 뒤 오솔길의 첫 돌을 밟는 순간 바람이 어둠 속에서 방향을 틀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 보이지 않는 이랑이 생겨 내가 걸어야 할 흔적만 얇게 남아 있었다. 나는 배천으로 발목을 감싼 채 한 걸음씩 옮겼다. 낙엽 밑에서 미세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오래된 종이에 써내려간 문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다. 오늘은 숨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문장을 계속 되뇌었다. 그러자 어제부터 가슴팍 어딘가를 흔들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로 다가왔다. 설아 씨,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말은 새로웠다. 문은 밖에 없지 않습니다. 길 끝에는 돌무더기가 작은 제단을 이루고 있었다. 산이 숨을 고르는 자리 같았다. 나는 그 앞에 막걸리 한 사발을 놓고 소금을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한 번 그어 주었다. 그리고 배천을 살짝 들어 상처를 바라보았다. 두 줄의 얕은 붉음 사이에 박힌 흰 점이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모으듯 반짝였다. 이건 껍데기요, 길잡이요. 문경자의 말이 떠오르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먼저 일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답 대신 돌무더기 옆 풀숲이 길게 갈라졌다. 먼저 냄새가 왔다. 젖은 흙, 철분, 아주 희미한 들기름 냄새. 그 뒤로 몸이었다. 붉은 판들이 겹겹이 이어진 긴 몸통, 수없이 많은 다리의 같은 박자. 그러나 어젯밤과 달랐다. 두려움은 선명했지만 그 선명함이 나를 고정시키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서서 그 생명을 봤다. 그것은 내 앞에서 몸을 낮추더니 제단 위로 느리게 올라왔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 몸이 마치 오래된 겨울 코트를 벗듯 살포시 자신을 벗기 시작했다. 붉은 판들이 겹친 채 얇은 껍질이 한 벌 빠져나왔다. 벗겨진 껍질은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젖지 않았다. 마른 비단처럼 바스락거릴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치고 들어오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 팀장님, 오늘 라인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보고는 이미 올렸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 아이 생일이라. 나는 무릎이 휘청거려 돌 위에 손을 짚었다. 그 메일, 읽지 않았던 그 제목. 라인밸브, 긴급, 임명, 위험. 그제야 문이 열렸다. 밖으로 열렸다 믿었지만 사실은 안쪽 문이었다. 나는 껍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내밀자 비단처럼 얇은 판들이 가볍게 손바닥에 올라탔다. 놀랍게도 따뜻했다. 그리고 껍질의 한가운데 쌀알보다 작은 흰 기포 같은 무늬가 있었다. 가까이 가져가자 그 무늬가 꽃처럼 보였다. 연꽃. 나는 그 작은 흰 무늬를 손톱으로 톡하고 건드렸다. 순간 발목의 흰 점이 미세하게 응답하듯 떨렸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살려두었노라. 문경자의 낮은 말이 다시 지나갔다. 그렇다. 나는 그때 그를 죽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말과 시간과 삶을 절차라는 이름으로 묶어 묵혀두었다.
묵히는 동안 썩는다. 그 썩음의 냄새를 나는 모른 척했다. 이제야 코가 열려 냄새가 들어왔다. 박성균 씨,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산에게 불렀다. 당신의 노트를 덮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당신의 메일을 읽지 않은 사람도 저였습니다. 당신의 낮은 목소리를 두려워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술이 바늘에서 풀려나듯 움직였다. 당신의 가족에게 가겠습니다. 회사의 사과문이 아니라 제 말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생을 어디에 쓰는지 당신의 이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나왔다. 이상하게도 엉엉 울 수가 없었다. 산에서의 울음은 조용했다. 뺨을 타고 내려간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져 제단 돌 위에 작게 박혔다. 그 물자국은 금세 사라졌다. 대신 발목에 불길하던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갔다. 뼛속에서 누군가 두드리던 둔탁한 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모거와 다른 리듬으로 멎었다. 붉은 몸은 껍데기를 모두 남긴 채 숲속으로 사라졌다. 다리들의 동시박동이 풀숲의 그림자 속에 가라앉자 갑자기 밤이 넓어졌다. 나는 손에 든 껍질을 배천에 싸서 품에 넣었다. 막걸리 사발을 들어 한 모금 입에 머금고 나머지는 돌 위에 천천히 흘려주었다. 산은 벌주지 않는다. 다만 비껴난 것을 정면으로 돌려놓는다. 법운 스님의 말이 이제야 의미를 짰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산신각 앞에 도착하니 스님과 정만 어르신이 등불 하나를 멀찍이 켜놓고 앉아 있었다. 스님은 일어나 나를 향해 합장했다. 들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습니다. 제가 말해야 할 것도 제가 해야 할 것도요. 정만 어르신은 말없이 내 손에서 배천 보자기를 받아 조심히 펴보았다. 허, 그의 짧은 탄성. 꽂히네.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당신 집 장독대 밑에 잠깐 묻어두시오. 봄비가 3번 내리면 꺼내오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 골짜기 바람이 새벽을 데려왔다. 동이 틀 때에 푸른빛이 먼 숲에서부터 바위의 옆구리를 타고 흘렀다. 문 앞에 서니 시어머니가 이미 나와 있었다. 살아 돌아왔네. 그녀의 첫마디가 너무 담담해서 웃음이 났다. 네가 울 것 같아서 내가 울지 않으려고 김치독 뚜껑만 닦았다. 그녀는 보자기를 받아 들여다보고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이고야. 그리고 말없이 마당 한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 장독 밑이 따뜻하니 잠깐 묻어. 나는 조심스레 흙을 파고 배천을 눕혔다. 작은 돌을 얹어 표식을 삼았다. 그때 아이들이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민겸이가 두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무서웠어? 나는 그에게로 손을 뻗었다. 응. 근데 무서운 게 다 나쁜 건 아니더라. 다현이도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엄마가 진짜 엄마 같아. 그 말은 이상하게 내 속을 단단하게 했다. 그때그때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 아이들이 어제 한 말이 다시 흘러왔다. 오늘 나는 나와 같이 있었다. 그날 낮 나는 법운 스님과 함께 짧은 편지를 썼다. 부산에 있는 공장의 주소를 떠올려도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고인의 가족계로 시작해 내가 무엇을 숨겼고 무엇을 외면했고 무엇을 들었는지 적었다. 사과합니다. 라는 네 글자를 4번 썼다. 스님은 마지막 줄에 작은 제안을 덧붙였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고인의 이름으로 안전장비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공장들부터.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말은 말로 끝나면 바람 타고 사라져.
손을 같이 움직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대보름 준비 품목에 작은 줄을 추가했다. 작업복, 카에머벌, 폐공장 청소용. 오양자 이모가 한쪽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건 왜? 나는 웃었다. 그냥 우리도 할 일이 생겨서요. 사흘 뒤 봄비가 3번 내렸다. 비는 유난히 조용했다. 비가 그치자마자 마당의 돌 위로 물방울이 굴러내려가 장독 옆 흙에 세우며 들었다. 나는 배천을 꺼냈다. 껍질은 여전히 가벼웠고 가운데 흰 무늬는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다. 그 무늬를 들여다보자 연잎에 앉은 작은 소금알 같은 것들이 반짝였다. 집안에 두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 나는 스님과 상이의 껍질을 절 뒤편 약수터 바위 틈에 끼워두었다. 여기 물이 지나가며 오래오래 읽어줄 겁니다. 스님이 말했다. 편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답장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은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왔다. 얇은 하늘색 봉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읽었습니다. 로 시작하는 짧은 문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이름을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온다면 국밥 같이 드시지요. 아이는 이제 22이 되었습니다. 파란 리본을 좋아합니다. 나는 편지를 베개 밑에 놓고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나는 부산행 버스를 탔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절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아이들은 내 가방에 작은 수첩을 넣어주었다. 엄마, 거기서 본 것들을 적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의 바람은 짠내가 났다.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아 큰 철문에 매각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약속한 국밥집으로 갔다. 한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 나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손가락에 아주 얇은 파란 실반지가 빛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화진입니다. 나는 한설아입니다. 라고 답했다. 우리는 국밥을 시켰다. 상위에서 김이 오래오래 올라가며 말들을 기다려 주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다. 그날 남편이 메일을 보냈다고 했을 때 저는 왜 그걸 당신이 읽지 않았는지에 대해 100번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은 날도 있었고 사무실을 저주한 날도 있었고 아무도 안 미운 날도 있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 말만 했다. 그 말 뒤에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말 뒤를 지우지 않았다. 남편은 라디오를 좋아했어요. 공장 소음 사이로 겨우 들리던 그 스태틱을. 그거요, 삶이 틈으로 들어오는 소리 같다고 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파란 리본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아이가 만들었어요. 이름은 안 써도 돼요. 가끔 누군가의 이름 대신 매듭만 기억해도 되는 날이 있으니까. 나는 그 리본을 받아 가슴속에 묶었다. 마을로 돌아와서는 바빴다. 회관의 안전 교육 날짜가 새로 생겼고 절에서는 봄맞이 장독 소독을 도왔다. 장두영 아저씨는 사냥, 우리의 더 안전한 잠금 장치를 달았다. 설아 씨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 나도 괜히 가슴이 콕콕 하더라고. 오향자 이모는 어느 날 조심스레 내게 된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지난번 말 내가 좀 오버했지. 그녀의 말끝에 실밥 같은 진심이 달려 있었다. 나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웃었다. 이모, 우리 같이 공장 하나 청소하러 갈래요? 폐공장에 쓰레기가 잔뜩이라.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음 주에 장갑을 끼고 나타났다.
우리는 함께 먼지를 뒤집었으며 한나절을 보냈다. 그날 저녁 그녀가 귀옛말했다. 너 서울 사람 맞지? 근데 이제 얼굴이 산 냄새 난다.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아이들은 자랐다. 다연이는 학교 신문에 우리 집엔 아빠가 많다는 짧은 글을 썼다. 선생님은 웃으며 별 3개를 그려주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아빠는 누군가의 직업 이름이 아니라 같이 앉아있는 시간의 이름이다. 민겸이는 매듭 묶는 법을 어르신에게 배웠다. 금줄을 치는 법, 장독 뚜껑을 고정하는 법, 신발끈을 한 번에 묶는 법. 어느 날 내 발목의 자국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다. 엄마, 여긴 이제 꽃 같아.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2줄의 옅은 자국 사이 흰 점은 아주 작은 꽃 모양의 흉터가 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모를 만큼 작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내가 문을 연 자리였다. 여름에는 산에 비가 자주 왔다. 장독대의 옆 흙은 비를 마시고 더 단단해졌다. 나는 그 앞에서 종종 멈춰서서 독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툭 하고 울리던 밤의 소리는 이제 낮에도 가끔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경고로 들리지 않았다. 숨 쉬는 소리였다. 숨을 쉬면 산다. 나는 그 단순한 문장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러나 늦은 배움도 배움이다. 법운 스님은 가끔 내게 말했다. 설아 씨,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스님, 저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러고 있소.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고 남편은 짧은 운행만 맡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흘러가듯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물었다. 그때 산에서 너 혼자 무서웠겠네? 나는 대답했다. 응. 근데 혼자라서 들린 것도 있어. 그는 내 발목의 작은 흉터를 내려다보다가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길에서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 트럭 밑에서 쇠가 툭 하는 소리. 그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 우리는 둘이서 장독대 앞에 앉아 서로의 툭을 이야기했다. 어쩌면 결혼이란 서로의 소리를 허투루 넘기지 않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늦게 안 사실을 늦지 않게 쓰려고 했다. 나는 이제 60을 넘겼다. 새벽에 모거 소리가 울리면 나는 자동으로 숨을 길게 내쉰다. 설악산 골짜기의 안개는 여전히 지붕을 먼저 적신다. 시어머니는 겨울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나는 장독대의 뚜껑을 닦는다. 문경자 무당은 젊은 제자에게 금줄 치는 법을 넘겼고 정만 어르신은 어느 봄에 조용히 누웠다. 그의 장례날 산비둘기가 낮게 울었다. 우리는 회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흘려보냈다. 나는 속으로 아주 작은 이름을 불렀다. 성균 씨. 그리고 파란 리본 매듭을 한 번 더 고쳐 묶었다. 밤이면 가끔 창틀 아래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린다. 나는 이제 창문을 닫지 않는다. 불을 켜지도 않는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 방바닥을 한번 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장독이 아주 작게 툭 하고 울린다.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들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말이 없다. 대신 듣게 한다. 나는 더 이상 비껴가지 않는다. 비스듬히 오던 것들을 정면으로 살기로 했다. 아이들이 말한 가치 있는 시간의 이름처럼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작게 부른다. 한설아.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숨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내 가슴으로 돌아온다. 나는 그 숨을 천천히 오래 길게 내쉰다.
그리고 장독 하나에 손바닥을 올린다. 독은 여전히 말을 한다. 이제 나는 그 말을 알아듣는다. 살아라.